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은 유동성 분석을 올려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유동성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에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인 데이터는 반영되지 않은 점 일단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조금 먼저 일단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유동성 분석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이 유동성 분석 자체가 이 유동성의 단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한국 시간으로 17일하고 18일이 미국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조금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뭐 기대를 하고 있고, 뭐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확률이 낮다고는 생각하지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방법과 YCC 뭐 그런 FOMC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같이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데이터 업데이트된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가 이 대부분의 이 유동성 분석 자료 영상들은 자료들은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서 미국 쪽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일단 이 M1하고 M2가 지금 일단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2월 1일자부터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고요. 원래 매주마다 지금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자료인데, 일단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제가 미국 쪽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왜 데이터가 오지 않은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고요. 일단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일단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조금 데이터가 바뀐 거는 초과 지급 준비금은 일단 매월 지금 아직도 연방준비은행이 800억 달러의 국채와 400억 달러의 MBS를 계속해서 구매하는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 지급 준비금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9천억 달러 정도의 부양책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효과 때문에 일단 미 재무부 일반 계정은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1.9조 달러의 부양책도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일반 계정은 한번 상승을 했다가 더 크게 하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연준의 총 자산도 아까 말씀드린 양적 완화의 영향으로 일단 뭐 코로나 때 급격히 상승한 다음에 지금도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한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조금 보는 법을 설명해 드리면, 일단 M1하고 M2 증가율 같은 경우는 통화량 지표입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전년 대비 증가율 데이터를 보고 있고요. 일단 M1이라는 것은 본원 통화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바로 찍으면 그냥 증가하는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통장에 쌓이면 바로 증가하는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M2 통화는 광의 통화다라고 해서 이 돈이 약간 실물로 흘러가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상승하는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푼 초창기에는 M1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고요. 그 다음에는 돈이 실물로 흘러가는 단계에서는 M2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돈이 풀리는 처음은 M2-M1 증가율이 하락을 하고, 시중에 돈이 풀릴 때는 M2-M1 증가율이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풀리는 조금 단계를 설명드리면, 일단 2008년도 케이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1990년부터 일단 있는 데이터인데요. 일단 2008년도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 빨간 색깔 선이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한 5.3% 정도 됐었는데요. 금융위기 때 이 2008년도 때는 금융위기 때였죠. 사실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푸는 경우는 뭐 이렇게 2008년도 때처럼 뭐 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작년이죠. 2020년 코로나 사태 때처럼 이때는 실물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실물 경기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유동성을 풀게 됩니다. 2008년도 케이스로 다시 보시면 기준금리가 5.3%였는데 0% 거의 0.25죠. 상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상단 기준으로 0.25 거의 0%까지 기준금리를 하락하면서 제로 금리까지 가게 됩니다. 2008년도부터 있는 데이터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기준금리를 내리면 좋은 점이, 아무래도 당연히 대출 금리가 낮아지게 되니까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조금 투자에 더 활성화가 되게 되고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빚진 채무자들이 이자 이제
대한 부담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조금 활성화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1단계가 딱 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량을 이제 찍으면서 이제 양적 완화를 이때 했었는데요.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제 돈을 찍으면서 M1하고 M2 증가율이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M2-M1 증가율을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유동성의 첫 번째 단계, 유동성이 풀리는 단계는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2020년도 사실 실물 경기 이제 위기가 있었던 2020년도 똑같은 패턴이었고요. 기준금리가 이제 1.8에서 0.3까지 제로금리까지 이렇게 기준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M1하고 M2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M2-M1은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역대급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 M1 지표가 이제 M1 증가율이 빨간 색깔 선인데요. 이 좌측 수치를 봐주면 되는데 뭐 블랙 먼데이 직전이 때나 뭐 1993년도 때나 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나 뭐 닷컴 버블 때나 뭐 아니면 그리스 재정 위기 때나 대부분 다 22%를 하회를 했었습니다. 이 M1 증가율이. 근데 이번에는 정말 역대급인 72%의 통화량이 풀렸었고요. 그냥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가 72%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제 전 세계 이제 이거 같은 게 이제 미국 기준이지만 이제 미국의 달러가 2020년 초반에는 이제 100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단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70이 더 늘어버려서 170이 돼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화 가치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주식 시장이 먼저 이제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했던 주식이 급격하게 이제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뭐 주식이 올랐다기보다 그냥 돈의 가격이 이제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중요한 것은 유동성의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올라간 랠리였기 때문에 뭐 정말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실적이 좋은 주식, 나쁜 주식, 뭐 업종을 가릴 거 없이 정말 코로나의 피해가 극심한 업종 빼고는 정말 다 올라가는 상승장이었었고요. 중요한 것은 뭐 과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미래일 텐데요. 이 미래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풀렸던 이 돈들이 시중으로 결국엔 흘러가면서 향후에 M2 증가율이 조금 더 상승을 하면서 이 M2 빼기 M1 증가율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보통은 증시가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전에가 이제 보통 그레이존이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 유동성 단계도 아니고 실적 장세도 아닌 이 뒷단계를 이제 실적 장세라고 하는데 약간 애매한 장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레이존 단계라고 하고요. 아마도 이번 하락이 딱 그 그레이존 단계 정도의 하락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이 중앙은행이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기 때문에 유동성을 많이 풀지도 않고 이제 그 다음에 실적이 바로 개선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딱 그레이존 단계가 있고요. 다만 이번엔 조금 재정 정책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살짝 다른 부분은 있는데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1 나누기 M2 지표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지표를 되게 조금 오히려 간단한 지표고요. 그냥 간단하게 낮을 때 위기고 높을 때가 위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낮을 때 유동성이 부족하고 높을 때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절대적인 지표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가 나는 이때가 딱 18% 정도 되면서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유동성은 상당히 많이 풀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IMF 때가 가장 위기였기 때문에 IMF 때가 딱 17% 정도 가장 낮은 수치였고 2008년도 때도 이제 22%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뭐 현재는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한 36까지 상승을 하였고요. 제가 마감 시황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조금 심상치 않긴 합니다. 2015년도 26%가 사실 중국은 거의 사상 최저치였었는데 그때 보시면은 이렇게 중시가 급락을 했었거든요. 유동성이 부족하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거의 한 똑같은 수치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중국은 사실 유동성만 봤을 때는 살짝 조금 불안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시 이제 조금 이 유동성 다시 미국 쪽으로 중심으로 다시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일단 저희가 뭐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이제 이 양적 완화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이제 양적 완화를 알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라기보다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을 알기 위해서 이제 또 양적 완화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제가 드디어 이 액정 타블릿을 싸서 조금 이제 저번 영상보다는 조금 글씨가 나아질 것 같아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게 접니다. 저가 되게 좀 부자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제 미국의 100억 달러짜리 이제 국채, 미국 국채를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자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미국 100억짜리 이제 미국채를 들고 있는데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FOMC가 아니죠. 페드가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인 이제 페드가 양적 완화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드리면 그냥 이제 국채를 사주는 겁니다. 그냥 이제 일정 수익률에서 국채를 사주는 건데요. 이제 사실 페드가 국채를 사주게 되면 제가 이렇게 채권을 넘기게 될 거고요. 이제 페드는 채권을 가져가겠죠. 근데 저한테 이제 이렇게 되면 100억 달러의 돈을 이제 달러를 줄게 될 것입니다. 100억 달러 이제 달러를 받게 되면 제가 그냥 이것을 뭐 현찰로 받으면 진짜 실물 달러로 받으면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 늘지는 않는데 내가 당연히 이제 100억 달러란 큰 돈을 뭐 그냥 이렇게 금고에 넣을 생각이어도 뭐 사실 제가 현금으로 받지는 않을 테니까요. 아마도 이제 은행 송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은행 송금을 받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에 이제 통장을 쓴다고 생각해 보죠. 이제 BOA에 통장을 이제 쓰게 되면 이제 그럼 이제 100억 달러의 제 계좌에 이제 100억 달러가 증가를 하겠죠. 근데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연방준비은행에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는 계정으로 약 한 7%에서 8% 정도 금액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이제 100억 달러면 약 7억에서 8억 정도, 8억 달러 정도를 이제 예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증가되는 금액이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랑 그냥 통장에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보면 이제 통장에 은행에 이제 계좌에 돈이 많아지면 그냥 증가하는 이 계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2008년도부터 이제 양적 완화가 시행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실 증가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최도치로는 거의 2.8조 달러까지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2.8조라는 돈이 이제 통장에 쌓여 있었던 거고요. 보시면 이제 미국 증시를 보시면 뭐 사실 이제 미국이 2016년 거의 되는 부분 2015년 말부터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실 뭐 이제 뭐 증시든 뭐 언론이든 뭐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증시가 이제 조금 하락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뭐 사실 학교든 어디든 뭐 보시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조금 증시는 하락하게 된다라고 배우기 때문에 실제로 뭐 맞는 말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하락을 보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미국 증시를 보시면 이렇게 2016년 전까지는 조금 하락을 하다가 16년부터 오히려 이제 더 큰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좀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 초과지급 준비금 자체가 이렇게 하락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것이 통장에 있던 돈들이 실물 경제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서 이때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한 3%, 2%에서 3% 정도의 이제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이제 기업의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만큼 상승을 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 증시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일단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선순환, 이제 딱 연착륙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제 이 통화 정책이 조금 잘 먹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번 이제 저희 지금의 상황일 텐데요. 지금 상황은 이제 코로나 때 똑같이 중앙은행이 이제 양적 완화를 이번엔 좀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 정말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뭐 이때는 보시면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긴 시간을 천천히 이렇게 통화를 증가시키지만 이번 코로나 시절에서는 정말 아까 제가 이제 M1 증가율을 보여드렸듯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통화량을 되게 단시간에 이렇게 증가를 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통화 정책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미 재무부 일반 개정이나 이제 부양책 통과된 것을 보시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 이미 지금 1.9조 달러 부양책이 통과가 되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도 이제 9천억 달러의 이제 부양책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합치면 이제 9 더하기 이제 1.9조 하면은 이제 2.7조인가요? 이제 2.7조 돈이 바로 이제 곧바로 보시면은 이제 다시 펜을 사용하면 아마 이 초과적금이 결국은 이 곧바로 이렇게 엄청나게 가파르게 하락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단기간에 하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만한 이제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면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게 될 텐데 갑자기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사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경기는 좋지 않은데 물가만 상승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이게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 물론 지금 의견은 지금 다르고요. 이제 이 재정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긴 하고요. 다만 이렇게 조금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보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션이 정말 조금 약간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향후에 조금 진 침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뭐 아닐 수도 있겠죠. 연착륙을 하면서 이제 그냥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아마 조금 더 2016년부터 상승했던 이 랠리처럼 갈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지금은 이제 점점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해지를 하고 대응을 할지가 일단 가장 중요할 것일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그냥 과거의 데이터로만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크게 발생했던 게 이제 베트남 전쟁 때였던 1970년도 부근이었고요. 뭐 그때 이제 시계열적인 데이터를 보시면 주식의 성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왜냐면 이제 기업의 실적은 이제 명목적으로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개선이 되지만 이제 기업의 실적은 개선이 되는데 이제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사실 이제 할인율이라고 하죠. 할인율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주식에는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때 조금 괜찮았던 게 뭐 이제 주택이나 뭐 부동산은 조금 주식보다는 나았었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뭐 이게 세무 정도다라고 하면은 이게 조금 약간 배드죠. 나쁘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냥 세무 정도라고 하면 부동산은 조금 더 좋았었고요. 부동산은 뭐 살짝 동그라미고 제일 좋았던 게 이제 금이었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원자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때는 조금 달랐던 게 이제 유가도 되게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이제 올 쇼크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일단 뭐 유가도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일단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뭐 부동산이나 조금 금이 더 좋기는 했었는데 저도 일단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어떻게 지금 해치를 해야 될까 저도 이제 고민을 하기 때문에 뭐 저도 일단 조금 결론이 나면 같이 그것도 조금 공유하도록 하고요. 이 미 재무부 일반 계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미 재무부 일반 계정이란 이제 이 미국의 이제 재무부에 그냥 이제 돈이 쌓여 있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정부 예산을 로 이제 다 충당이 안 되죠. 돈이 다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정부에서 이 재무부에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제 채권을 발행한 돈으로 이제 정부 지출을 충당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이 부양책들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끌어왔었고요. 최대 한 1.8조 정도 이제 채권을 찍으면서 현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미 재무부 일반 계정이라는 게 이제 재무부에서 채권을 찍어서 마련한 현금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7.8조 정도까지 이제 들고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아까 말씀드린 9천억짜리 부양책이 나오면서 지금 한 1.36조까지 하락을 하게 되었고요. 뭐 이제 향후에 아무래도 이제 또 바이든 대통령 지금 때 이제 통과한 1.9조 달러를 위해서도 아마 조금 더 채권을 찍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시장 금리가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일박 개정은 이제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과거처럼 이렇게 완만한 게 돈이 풀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일박 개정도 빠른 속도로 아마 올해 하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결국 조금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하지 않을까 싶고요. 연준의 이제 총 자산은 아까 이제 양적 완화 때 설명드린 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페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이제 재무 상태표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재무 상태표가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으로 완성이 될 거고요. 뭐 당연히 이제 자본은 연방준비은행의 자본은 뭐 크게 변동은 하지 않습니다. 뭐 유상증자라는 개념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주주들도 사실 되게 지금 비밀리에 공개가 되지 않는 주주들이기 때문에 사실 유상증자는 조금 어렵고요. 자본은 뭐 그냥 소득이 벌어들인 수입이 아닌 이상 증가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고정값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아까 양적 완화라는 게 뭐 저든 뭐 이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채권을 사준다고 했었던 거죠. 이제 이 현금으로 이제 채권을 살 텐데 이 현금도 없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이제 채권을 뭐 이렇게 아까 제 채권을 이제 100억 달러만큼을 산다고 했었죠. 채권을 이렇게 100억을 살려면 이 대차를 맞추려면 뭐 주식이라고 하면 주식회사라고 하면 유상증자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유상증자는 제가 할 수 없다고 말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부채로 100억이 증가를 해야 되게 됩니다. 이제 뭐 보통 이제 레포 같은 걸로 조달을 하고요. 뭐 일단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레포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이렇게 레포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산과 이렇게 부채가 늘면서 이게 자산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이제 영준 총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그냥 양적 완화를 얼마나 했냐라고 생각하셔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고요. 이 2008년도부터 이렇게 크게 증가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일단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상당히 높은 뭐 거의 7.6조까지 증가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결국 이 양적 완화된 자산이 이렇게 보면 2016년부터 약간 조금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렇게 자산 매각을 조금 진행하면서 이제 보통 테이퍼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자산 매각을 하면서 조금 약간 긴축으로 선회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 자산이 감소했었는데 결국 코로나가 또 터지면서 이렇게 다시 자산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결국 이 자산이 감소하는 긴축이 아마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이 긴축이 나타날 때 이 보통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 아까 말씀드린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하락을 하게 될 때 이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게 저는 조금 이제 약간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결국 그냥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다시 이제 사실 계속 비슷한 얘기를 제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 과거와는 달리 재정 정책 때문에 이렇게 한 방에 떨어지는 것이 조금 우려가 된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아마 조금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실 이 재정 정책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 M1 증가율 자체가 이번에는 너무나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의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지 않을까. 결국 지금은 부동산과 주식만 올랐지만 결국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 가격들까지 결국은 다 하락을 하지 않을까. 물건 가격까지 상승을 하면서 사실 임금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임금 자체가 뭐 지금 뭐 게임 업계는 이제 인력 경쟁을 위해서 뭐 많게는 1,000만 원씩 상승을 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뭐 대부분의 이제 근로자분들이 아마도 뭐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이 임금 상승률은 뭐 사실 아무리 높아봐야 한 10% 이내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물가 상승률을 조금 견디기는 어렵지 않을까. 따라서 살기는 조금 더 팍팍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 조금 대응해야 될지 조금 같이 고민하면서 일단 진행을 해야 되는 단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동성 분석 관련돼서는 이제 거의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일단 이 물가가 조금 저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뭐 물가에 관련된 조금 상품들을 사는 게 이제 주식이든 어떤 거든 조금 대응책을 조금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뭐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저는 이제 점점 더 그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방준비은행 이제 페드 이제 17일 날 한국 시간으로 뭐 17일에서 18일 날 이제 연방준비은행 이제 회의가 있고요. FOMC 회의가 있고요. 조금 그 회의 때 뭐 사실 YCC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YCC라는 게 사실 저는 조금 이번에 아마 하기가 할 확률이 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YCC라는 게 좀 뭔지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수익률이고 이 Y축이 수익률이고 퍼센트고요. 네. 이제
이 x축이 이제 만기라고 치면요. 이제 만기, 년이라고 치면 이제 뭐 이렇게 뭐 1년, 뭐 5년, 뭐 10년, 여기 뭐 30년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국고채 금리입니다. 이제 정부의 국고채 금리라고 치면 뭐 미국 국고채 금리가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일드 커브, 이것을 이제 일드 커브라고 하는데요. 이제 일드 이제 커브라고 합니다. 이제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고요.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수익률 곡선이 사실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장기 금리가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제 왜 장기 금리가 또 그냥 오늘은 조금 상세한 설명까지 해드리면 이 장기 금리가 왜 높은지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뭐 이제 한 3년까지의 단기 금리는 이 기준금리에 연동이 되게 됩니다. 뭐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 이제 0%에서 0.25%, 이제 미국 기준금리는 이게 레인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0%에서 0.25%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뭐 1년 금리는 뭐 0.25%에 이제 가까운 수준을 아마 기록하게 될 거고요. 뭐 보통 10년 이상의 이제 장기 금리는 보통 이제 물가랑 장기 경기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 10년이나 뭐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과연 기준금리가 얼마나 많이 올라갈까를 이제 선반영을 보통 하게 되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이제 미국은 한 1.62 정도, 1.55에서 1.62 정도를 일단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은 그 정도를 미국 이제 투자자들이나 뭐 외국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한 이 정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통 이제 금리가 이렇게 조금 커브가 서 있다, 스티프닝 돼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 조금 약간 급격하게 서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보통 커브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뭐 요즘에도 이렇게 상승 10년째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사실 증시가 조금 하락을 했었죠. 특히 나스닥이 이제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금리가 이렇게 높은 게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YCC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타겟 때는 만기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이라고 생각해 보죠. 이 10년 금리를 이렇게 1.5%에 나는 다 사버리겠다라고 공언을 하는 겁니다. 연방준비은행이. 그러면 이제 다 사버리기 때문에 금리가 이 위상으로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1.5%까지 내려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커브가 이렇게 평평해집니다. 장기 금리를 이제 이렇게 내리기 때문에 경기에는 당연히 호재고요. 이 일드 커브를 컨트롤 한다고 해서 이렇게 Y, C, CC라고 이제 부릅니다. YCC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좋은 점만 있다면 뭐 당연히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할 텐데 제가 좀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YCC 하면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아까 이렇게 계속 매입을 해서 이제 금리를 낮추는데요. 매입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연방준비은행의 계정 자체가 이 자산이 또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채도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근데 결국에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다시 조금 보여드리면 이 연방준비은행에 보시면은 이 총자산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이게 총자산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사실 다시 이 자산이 줄어야 되거든요. 다시. 근데 결국 이렇게 줄 때 이제 이때 이제 기대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조산무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내가 인플레이션은 막고 약간 금리는 눌렀지만 결국 향후에는 이 억제되는 금리가 더 크게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확률이 낮을 것이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제 OT라고 보통 많이 하고요.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인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똑같이 수익률 곡선이고요. 이게 수익률 맞죠? 수익률 이제 만기인데 이제 똑같이 이제 일드 커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게 제가 연방준비은행에 채권을 사주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 채권을 사주는데 이제 뭐 이렇게 뭐 1년짜리를 살 수도 있고 뭐 5년짜리를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뭐 10년짜리를 살 수도 있고 뭐 여러 만기를 살 수가 있는데 연방준비은행에 이렇게 자산에 뭐 이렇게 여러 만기가 있을 겁니다. 1년짜리 뭐 2년짜리 뭐 3년짜리 5년짜리 뭐 10년짜리 이렇게 다 채권이 있을 텐데 이제 매입을 했던 채권들이 있을 텐데요. 이 단기적인 뭐 1년, 2년 이런 짧은 거를 매각을 하고요. 이걸 매각을 하고 이 긴 장기물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금리는 살짝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장기 금리가 이렇게 눌리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금리 커브가 아마도 살짝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요. 당연히 아무래도 단기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 약간 연동을 많이 받는다고 했었죠. 이 기준금리에 연동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게 될 것이고요. 이 장기 금리가 이제 매수의 영향으로 조금 많이 하락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증시에는 이제 호재가 되게 됩니다. 근데 뭐 제가 뭐 YCC보다는 일단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한다고 하면 조금 더 확률은 높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 자산 자체 규모는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뭐 연방준비은행이 뭐 조금 더 완화적이어서 뭐 정책을 한다면 일단 YCC보다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하는데 뭐 이것도 저는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이제 결국은 자산이 을 축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이 자산을 나중에 이제 축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기물을 이렇게 팔고 장기물을 다시 사버리면 결국 이 축소하기가 연방준비은행도 더 힘듭니다. 향후에 이제 축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만기가 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매각을 하면은 시중금리가 상승을 하면 이렇게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 더 자극을 하는 행동이거든요. 결국 지금은 이렇게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미래에는 더 상승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렇게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금리가 이렇게 더 크게 올라가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채권 가격은 더 크게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더 크게 손해를 보면서 사실 나중에 자산 매입 축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기가 도래되더라도 만기가 당연히 이제 10년 뒤면은 1년 뒤에 만기가 돼서 없어질 채권을 팔고 10년짜리 채권을 사면 당연히 이제 자산 축소 자체의 시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조금 할 확률이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CC보다는 조금 더 할 확률이 더 높다고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장이 이번 FOMC를 많이 조금 기대를 하고 지금 쳐다보는 눈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뭐 크게 일단 뭐 이벤트가 크게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말이 많아지긴 하는데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이 그 전에 사실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이 AIT라는 게 있습니다. AIT라는 게 있고요. 제가 갑자기 이게 약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팅인데 갑자기 A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보통 이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물가 상승률을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한국은행 이제 한은 같은 경우에 이제 물가 목표가 보통 2%고요.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 페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가 목표가 한 2% 정도 되고 이제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도 약간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제 두 가지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물가 목표인데 이제 물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물가가 이제 흔들흔들 이렇게 물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시간이고요. 이제 물가가 이렇게 여기가 그냥 2%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 AIT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드리면 그냥 평균 물가를 타겟하겠다. 이제 평균 물가가 뭐 딱 2%는 아니지만 그냥 이 2% 부근만 되면 우리가 이 단기적으로 초과하는 뭐 예를 들어서 3%든 뭐 4%든 물론 뭐 4%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정확하게 수치는 말하지 않았지만 약간 물가가 오버슈팅하는 것은 용인을 하겠다. 우리는 그냥 평균 물가로만 보겠다라는 것을 일단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한다는 것 자체가 단기적인 물가의 상승은 용인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근데 왜 이거를 하는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사실 어떤 행동이든지 사람이 이제 의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면 연방준비은행이 왜 이것을 이 시점에 굳이 발표를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통화정책과 이번에는 역대급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까지 역대급인 이제 재정정책까지 합쳐지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왜 이 상황에서 이 전에 딱 AIT를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사람이 범인이겠죠. 당연히 이제 항상 뭐 수사극에서도 뭐 사실 뭐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이득이 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부인이 범인이고, 예를 들어서 부인이 사망하게 되면 뭐 가장 뭐 이득이 되는 사람이 남편이면 보통 남편이 이제 범인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이제 현상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누가 득을 볼까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누가 득을 볼까? 그냥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빚을 가장 많이 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정부고요. 그럼 미국 정부가 이제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장 유리할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미국 정부가 그냥 원화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천조 원의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죠.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그냥 막 베네수엘라처럼 그냥 천조 원의 빚을 졌는데 그냥 물가가 정말 미친 듯이 올라서, 원래는 뭐 그냥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감자가 한 100원 정도였었는데, 감자가 뭐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그냥 감자가 뭐 한 천조가 됐다고 생각해보죠. 극단적으로 감자가 천조가 됐다고 생각하면 이 미국 정부의 부채 자체는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뭐 사실 실제로 이제 과거에 대영 정부, 이제 대영 제국인 이제 영국 때도 그렇고요. 실제로 정부가 부채가 많이 졌을 때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이 부채를 많이 탕감을 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채를 탕감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는 이 돈을 빌려줬을 거고요. 그럼 중요한 건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다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득을 봤으면 당연히 누군가는 손해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는 이렇게 천조 원이란 돈을 손쉽게 그냥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없애버리게 되지만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겠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저희 같은 그냥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똑같은 월급은 200만 원을 받는데 우리가 사는 감자가 천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월급이 어느 정도는 따라가겠지만 이렇게까지는 따라가지 못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인이나 대부분 이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았던 부가 이 정부나 어떻게 보면 약간 제가 뭐 음모론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일단 그런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사실 이렇게 증시가 상승할 때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성공하신 분들이 많았겠지만 뭐 당연히 미국의 대부호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았고요. 대부분의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뭐 우리 뭐 소상공인 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그냥 일반적인 근로자분들은 아마도 향후에 발생될 이제 세금 인상이 당연히 되겠죠. 이 돈을 갚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도 발생을 시키면서 축소를 시키겠지만 이 정부 부채들이요. 결국 이 정부 부채들을 다 감소시키기 위해서 인플레이션도 발생하면서 감소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세율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세율도 올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의 아무래도 삶은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1970년도 미국은 상당히 경기가 좋지 않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향후에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뭐 주식은 올라갈 수 있겠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증시는 상승할 수 있겠지만 개인의 아마 대부분의 이제 개인분들의 삶은 과거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좀 말이 많아지고 있긴 한데 이렇게 금리 자체가 너무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급등을 해버리면 결국 사실 기업의 실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식을 밸류에이션 할 때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는데요. 이제 기업 실적하고 결국 실적과 이제 성장률, 그 다음에 이제 할인율, 이렇게 변수가 사실 세 개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그냥 배당 성장 모형이라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게 주식 가치 그냥 시총이라고 생각해보죠. 쉽게 말해서 주식 가치 그냥 배당 성장 모형이라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배당입니다. 배당을 이제 1 플러스 G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성장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장률을 이제 이렇게 R-G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게 주식 가치 이제 시총을 구하는 계산식입니다. 이 G 같은 경우도 성장률이고요. 이 R 같은 경우가 이제 할인율인데 할인율이 이제 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할인율이라는 게 이제
현재의 100만 원하고 이제 이렇게 시계열이라고 치면요. 이게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면 이 각 100만 원들의 이제 가치가 사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100만 원들이 사실 물가만큼 어떻게 보면 현재 가치화를 시켜야 됩니다. 당연히 1990년도의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의 가치가 많이 다르죠. 이제 1990년도 가치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당연히 훨씬 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가 다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제 물가 상승률, 결국 이 할인율,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금리가 높아지게 될수록 이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미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이 금리가 떨어지게 될수록 미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뭐 정확하게 계산하는 식은 뭐 이 4년 뒤 거를 공식을 계산해 보면 이 100만 원을 이제 1 마이너스 이제 할인율 뭐 퍼센트겠죠? 할인율. 뭐 금리가 뭐 0.05%다 하면 0.05 를 이제 4승을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승을 하면 되는데 뭐 복잡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할인율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기업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뭐 당연히 기업 실적이나 성장률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기업 실적은 좋아지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도 이 할인율이 사실 이 분모값들이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률이나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을 텐데요. 이 할인율 자체도 더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할인율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서 사실 제가 1970년도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완만한 인플레이션 한 2, 3%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증시에 긍정적이지만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이 이게 임계점을 넘어버린다면 아마 증시는 조금 오랜 시간 침체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해서 뭐 매주 사실 이 제가 유동성 분석도 영상을 아마 올려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매주 지켜보면서 조금 증시를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입니다.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뭐 M1 증가율이 증가했던 적도 없고요. 재정 정책을 뭐 역사상 이렇게 많이 썼던 적도 없습니다. 그 두 가지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정말 엄청난 정책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을 뭐 아마도 저는 뭐 역사에 나올 만한 지금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시대를 같이 한번 저희 뭐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함께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상황에서 뭐 저희가 중요한 것은 뭐 이걸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돈을 버는 거겠죠. 당연히 여러분도 돈을 벌기 위해서 제 방송을 보고 있는 것이고 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방송을 하지만 뭐 저 개인적으로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는 결국 돈을 벌어야 되고요.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한번 계속해서 조금 고민하면서 조금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말이 많았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길어진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 새롭게 시작하는데 잘 보내시고요. 네, 방송은 이제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